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지구가 저를 잡아당기는 중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이 우주 공간에 그냥 떠 있는 공간이에요. 다이빙해서 블랙홀로 뛰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높이 차이에 의해서 시간이 다르게 흐르게 됩니다. 결론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머리보다 젊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지구 중심에 더 가까워서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시간이 더 느리게 가죠. 안녕하세요. 범준의 물리다 운영하고 있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 있는 김범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영화인데요. 인터스텔라에 관련된 여러 과학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화의 제목 인터스텔라는 인터라는 단어와 스텔라라는 두 단어가 합해져 있는 단어예요. 먼저 인터 라는 영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아마 다들 아실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넷이라고 하잖아요. 또 한 회사 안에서 사용하는 통신망은 인트라넷이라고 부르죠. 인터와 인트라가 다른데요. 인터는 둘 사이를 뜻합니다. 한편 인트라는 내부를 뜻하죠. 또 인터스텔라에 들어있는 두 번째 단어인 스텔라는 라틴어로 별이란 뜻입니다. 따라서 인터스텔라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별 사이, 항성 사이의 넓은 우주 공간을 뜻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지금 현재 인류가 외계로 쏘아 보낸 우주선 중에 굉장히 멀리 지금 나아가고 있는 우주선이 있습니다. 보이저 1호와 보이저 2호가 바로 두 우주선인데요. 이 우주선이 지금 있는 공간을 과학자들은 인터스텔라 영역이라고 이미 부르고 있습니다. 보이저 1호와 2호가 있는 현재 위치에는 태양에서 방출되는 여러 입자들을 과학자들이 태양풍이라고 하는데요. 태양풍보다 태양이 아닌 다른 곳에서 보이저호로 다가오는 일종의 다른 항성풍, 이 둘의 크기를 비교했을 때 보이저 1호와 2호가 지금 있는 위치는 이미 태양풍이 다른 항성풍보다 약해지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스텔라 영역에 있다 라는 것이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정한 의미의 인터스텔라 영역이 어딜까? 제게 묻는다면 우리 은하 안에도 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은하 안에 있는 두 별 사이의 거리를 대충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은 당연히 태양이고요. 두 번째 가까운 별이 알파 센타우리라고 부르는 센타우루스 자리의 알파 별인데요. 태양과 알파 센타우리 사이의 거리는 무려 4광년이 넘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빠른 빛으로 가도 4년이 넘게 걸리는 정말로 먼 거리죠. 그렇다면 제 생각에 진정한 의미의 인터스텔라는 두 별 사이 거리의 중간쯤부터가 인터스텔라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요. 보이저 1호와 2호가 있는 지금 현재 위치는 아직도 다른 별에 비하면 태양에 아주 가까운 거리예요. 보이저 1호와 2호가 앞으로 한 수만 년 정도 더 나아가게 되면 진정한 의미에서 두 별 사이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거리를 지나치게 돼서 그때가 진정한 의미에서의 인터스텔라 영역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이 영화의 가장 멋진 장면 중에 하나죠. 바로 블랙홀의 모습입니다. 블랙홀을 우리가 옆에서 보면 사실은 가는 선처럼 보일 텐데요. 그 앞에 블랙홀의 원반이 있습니다. 그 원반의 강착 원반이라고 부르는데요. 블랙홀 자체는 빛을 내부에서 바깥쪽으로 보내지는 못해요. 빛조차도 블랙홀을 탈출할 수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블랙홀의 중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블랙홀 주변에 있는 물질들이 블랙홀을 향해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큰 에너지가 만들어지면서 얘들이 빛을 내게 돼요. 그 모습을 강착 원반이라고 부르죠. 강착 원반은 정말 말 그대로 원반입니다. 원반을 여러분이 앞에 놓고 옆에서 보면 당연히 선 하나로 보일 텐데요. 블랙홀의 질량이 워낙 크고 중력도 강하다 보니까 강착 원반 안에 블랙홀이 있으면 우리 눈으로 보기에 블랙홀의 위치보다 더 멀리 있는, 원래는 가려서 보이면 안 되는 위치에 있는 강착 원반에서 출발한 빛이 블랙홀의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휘어서 우리가 볼 수 있게 돼요. 그 모습이 영화에 아주 정확하게, 상당히 아름답게 그려진 장면이 제가 굉장히 강한
인상을 받았던 모습입니다. 이 영화에서 사람들이, 특히 물리학자들이 고개를 갸웃한 장면이 있어요. 가르강튀아라는 거대 블랙홀 옆에 있는 밀러 행성, 물이 가득 차 있는 행성 기억하시죠? 이 밀러 행성에 쿠퍼와 아밀리아죠. 그 몇 사람이 밀러 행성을 방문하는데요. 밀러 행성의 중력 가속도가 영화에 의하면 지구의 130%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구에서 달로 유인 우주선을 발사하려고 할 때도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엄청나게 큰 로켓을 이용해야 지구의 중력을 벗어날 수 있는데요. 지구보다 아주 중력이 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지구보다 중력이 강한 밀러 행성에서 이 착륙한 우주선이 탈출하는 모습이 그려지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밀러 행성에 착륙했던 그 우주선 기억하시죠? 그냥 뭐 작은 비행기 정도의 규모예요. 이 작은 비행체가 밀러 행성의 중력을 뿌리치고 모선과 합류할 수 있었을까? 라고 생각해서 많은 물리학자들이 이 부분은 좀 오류가 아닐까? 라는 그런 지적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부분을 계산을 해봤어요. 그런데 의외로 아주 독특한 밀러 행성의 모습을 상상하면 이게 가능합니다. 제가 계산할 때 한 가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밀러 행성을 탈출한 이 비행체의 탈출 속도는 지구에서 움직이는 비행기 정도로 작다. 그래서 초속 300m 정도다라고 가정했고요. 또 다른 가정은 영화에 나온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밀러 행성 표면의 중력은 지구보다 30%가 더 강하다. 지구에서의 중력 가속도가 약 10 정도거든요. 9.8로 다들 기억하시죠? 그거의 30%가 더 큰 중력이라는 의미는 밀러 행성 표면에서의 중력 가속도는 약 13m/s 제곱이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숫자를 이용을 해서 탈출 속도는 초속 300m고 중력 가속도는 13m/s 제곱이다. 라고 가정하고 사실 그리 어렵지 않은 대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수식으로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이걸 계산해 보니까 탈출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게 됐어요. 그런데 밀러 행성의 지름이 지구보다 2000분의 1밖에 안 돼서 아주 작아야 되고요. 한편 밀러 행성의 밀도는 지구의 3000배가 되면 영화에서 그려진 장면이 가능합니다. 밀러 행성을 비행기 정도 속도밖에 안 되는 초속 300m로 탈출할 수 있습니다. 비록 밀러 행성 표면의 중력은 지구보다 더 강하더라도 말이죠. 처음 영화 볼 땐 이 장면이 오류라고 생각했는데 뭐 가능하긴 합니다. 그런데 영화에서 밀러 행성 모습을 보시면 제 계산에 의하면 지구보다 크기가 2000분의 1이 돼야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영화 제작을 하고 이 감독했던 분들이 그렇게 엄밀하게 계산해서 이게 가능하다는 걸 계산한 다음에 영화를 찍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밀러 행성을 우주선이 탈출하는 장면은 처음 봤을 때는 오류라고 생각했는데 계산해 보니까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을 제가 얻었고요. 이 영화에서 그려진 더 심각한 문제는 과거로 시간이 역전하는 것이 가능한 것을 그렸다는 사실이에요. 현재 물리학자들은 과거로 가는 시간 여행은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터스텔라 제작에 도움을 주신 킵선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웜홀을 잘 만들어내고 웜홀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면 과거로 가는 시간 여행이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주장을 하기도 해요. 그런데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게 되면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기죠. 바로 인과율이라는 물리학자들이라면 누구나 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인과율이 유배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영화를 잘 보시면 그들, 영어로는 they라고 표현하는 어떤 미지의 존재들이 이 영화에 간혹 등장하는데요. 이 영화를 보시고 나면 그들이 다름 아니라 우리 인류의 후손이다. 미래의 인간이다 라는 힌트를 이 영화에서 여러분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건가요? 먼 미래의 후손이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해서 토성 근처에 웜홀을 만들어 놨다는 것도 과거로 시간 여행이 가능하다는 걸 가정한 거라서 물리학자들이 생각하는 인과율에 위배되는 거고요. 또 이 쿠퍼가 시공간을 여행을 해서 딸의 과거 의 책장 뒤로 가는 모습을 이 영화에서도 그리잖아요. 그것도 당연히 시간을 거슬러서 과거로 간 그 모습을 그린 거라서 인과율에 위배되는 것은 맞습니다. 한편 또 다른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이 영화에. 그 이야기는 제 주변에 생물학자 분들이 제게 해주신 얘기예요.
이 영화에서 플랜 A와 플랜 B가 있습니다. 플랜 B는 인간의 수정란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우주에 가서 인간이 살 수 있을 것 같은 행성에 그 수정란을 놓고 배양해서 인간을 태어나게 한다는 계획이 플랜 B예요. 그런데 인간의 수정란만을 가지고 가서는 절대로 거기에서 인간이 지금 지구의 우리처럼 생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몸 안에는 인간 세포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박테리아들이 함께 살고 있어요. 우리 대장과 소장에 있는 이런 세균들이 모두 사라진다면 사람은 음식을 먹어도 소화할 수 없죠.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인터스텔라 영화는 물리학자들에게 채점하라고 하면 글쎄요 90점 이상. 그런데 생물학자들한테 이 영화를 채점하라고 하면 점수를 아주 낮게 받을 거다. 그 얘기도 기억나요. 정말로 플랜 B로 지구에서 생명이 이주하려면 인간만 보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인간과 세균과 지구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여러 동식물들, 심지어는 미생물들도 함께 글쎄요 일종의 미래판 노아의 방주 같은 거 있게 되겠죠. 전체를 보내서 생태계를 시작하지 않는 한 인간의 수정란만 보내서 먼 행성에서 다시 인간이 생존을 이어갈 수는 없다는 것이 이 영화의 가장 큰 오류라고 저는 생각해요. How many years? 23 years, 4 months, 8 days. It was me, Merv. I knew who it was.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맞습니다.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정말로 시간이 느리게 가요. 이 영화에선 밀러 행성을 방문한 사람들이 딱 3시간만 머물고 모선으로 귀화하는데요. 모선에 남아있던 동료에게는 20년 이상의 긴 시간이 흐른 것으로 이 영화에서 그려지죠.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중력이 강한 곳에 제가 다녀오면 이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제 친구보다 제가 훨씬 젊은 그런 현상을 목격하게 돼요. 이 영화에서 이 장면, 중력에 의한 시간 지연 효과를 처음 제가 영화를 볼 때는 약간 이 포인트를 좀 놓쳤어요. 제가 뭘 착각했냐면 밀러 행성 자체의 중력이 아주 커서 이런 시간 지연 효과가 발생한 것이 아닐까라고 착각했는데요. 요번에 다시 이 영화를 꼼꼼히 보니까 밀러 행성 표면의 중력은 지구의 30%밖에 더 크지 않아서 사실 그렇게 밀러 행성 자체의 중력이 크기 때문에 시간 지연 효과가 만들어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영화를 유심히 보시면 밀러 행성이 커다란 블랙홀 바로 옆에 존재하는 행성이에요. 커다란 블랙홀 때문에 블랙홀 주변 공간, 시공간이 강하게 변형되면 밀러 행성 자체의 중력이 크지 않아도 이미 블랙홀에 의해서 크게 변형된 시공간 영역에 갔다가 오는 거라서 얼마든지 시간 지연 효과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한편 여러분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엔듀어런스 모선 호에서 밀러 행성을 방문하고 오는 동료를 기다리는 이 분 있잖아요. 이 분의 시간은 굉장히 빠르게 가고 다녀온 사람의 시간이 느리게 간 이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엔듀어런스호, 이 우주선은 밀러 행성 주변을 공전하면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그래봤자 마찬가지로 시간 지연 효과를 갖게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 영화를 유심히 보면 쿠퍼가 어떻게 밀러 행성을 갔다 오겠다라는 걸 화이트보드에 그 손으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영화를 여러분이 다시 보시게 되면 쿠퍼가 어떻게 그림을 그리는지 유심히 보십시오. 이 엔듀어런스호, 이 모선은 밀러 행성 주변을 공전하면서 기다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밀러 행성 표면이나 밀러 행성 주변이나 블랙홀에 의한 시공간의 왜곡은 거의 비슷해서 똑같이 시간이 흘러요. 근데 이 그림을 쿠퍼가 화이트보드에 그린 그림을 유심히 보시면 모선은 밀러 행성 주변을 공전하면서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크게 블랙홀에서부터 굉장히 먼 거리를 비행하면서 이 동료들이 밀러 행성에서 돌아오는 걸 기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영화에 그려진 것처럼 밀러 행성 자체의 중력이 크지 않아도 엄청난 시간 지연 효과를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죠. 그 모선은 왜 밀러 행성 주변을 돌지 않고 블랙홀, 가라강티아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거리를 크게 돌면서 기다렸을까요? 이것도 여러분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바로 지구와의 통신을, 시간 지연을 크게 하지 않고 하려면 이 모선은 크게 이 가라강티아 블랙홀 주변에서 시공간의 왜곡이 그렇게 크지 않은 곳까지 떨어져서 거기서 공전하면서 기다리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 이 부분은 전혀 오류가 없다고 저는
저는 생각해요. 시간 지연 효과가 있었던 건 밀러 행성의 중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밀러 행성이 아주 큰 질량을 갖고 있는 거대 블랙홀 바로 옆에 있는 행성이었기 때문입니다. 중력이 시간에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계산을 해야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요. 계산을 하지 않아도 직관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 특수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제가 가만히 여기 서 있고요. 제 친구가 일정한 속도로 제 앞을 지나가면 제가 보는 제 친구의 시계가 느리게 갑니다. 한편 제가 그 친구를 보면 그 친구가 더 날씬해 보이게 돼요. 움직이는 방향으로의 거리는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특수상대성 이론은 우리에게 움직이면 그 사람의 시공간이 바뀐다는 걸 알려줍니다. 두 번째, 만약에 그 사람이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고 점점 빠르게 움직이면 어떻게 될까요? 즉, 가속 운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가속 운동을 하면 속도가 점점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앞에서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한 시공간의 변형이 딱 균일하게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복잡한 방식으로 변형될 수밖에 없죠. 지금까지 요약을 말씀드리자면 가속하는 사람의 시공간은 등속 운동하는 사람의 시공간보다 더 빠르게 그리고 아주 복잡하게 왜곡된다라는 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드디어 관성력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기사 아저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러분 몸이 앞으로 쏠리잖아요. 그런 힘을 물리학자들은 관성력이라고 부릅니다. 관성력은 관찰자가 가속을 하는 경우에는 항상 그 관찰자가 느끼게 되는 힘이에요. 그럼 앞에서 가속 운동을 하는 사람의 시공간은 변형된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가속 운동이라는 게 관성력이에요. 지금까지의 결론은 관성력을 느끼는 사람의 시공간은 변형된다 까지가 지금까지의 결론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스텝이 남았어요. 그건 바로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근본적인 가정인데요. 관성력과 중력을 우리는 구별할 수 없다가 일반 상대성 이론의 가장 중요한 가설입니다. 이걸 물리학자들은 등가 원리, 이퀴벌런스 프린서플이라고 불러요. 이것도 여러분이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지구가 저를 잡아당기는 중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 공간이 우주 공간에 그냥 떠 있는 공간이에요. 그런데 이 공간 전체가 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가속을 계속하고 있어도 제 몸은 아랫방향으로 쏠리는 힘을 받게 되겠죠.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여러분이 엘리베이터가 위로 가속하면 여러분 발에 아래쪽으로 더 큰 힘을 느끼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이 방 안에 있고 이 방 안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한다라고 하면 저는 지구가 저를 잡아당기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앉아있는 이 방 전체가 텅 빈 우주 공간에서 윗방향으로 똑같은 중력 가속도 g의 가속도로 가속하고 있는지를 저는 구별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왜 중력이 있으면 시공간이 변형되는지에 대한 설명의 마지막 부분을 이제 여러분께 설명드릴게요. 앞에서 관성력을 느끼는 사람에게 시공간은 변형된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하면 관성력과 중력이 같습니다. 그럼 결론이 뭐가 되는 거죠? 중력이 있으면 시공간이 변형된다가 결론이 되는 거죠.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변형되는 것, 특히 시간이 다르게 흐르는 것은 정말로 여러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요즘 물리학자들은 아주 정확한 시계를 만들어내요. 원자시계고 불리는 시계죠. 이 원자시계를 이용하면 사실 높이가 다르면 지구 중심으로부터의 거리가 다르고 따라서 중력도 약간 다르죠. 이 작은 중력의 차이 때문에 높이 차이에 의해서 시간이 위와 아래가 다르게 흐르게 됩니다. 그걸 정확한 원자시계로 지금은 측정할 수 있어요. 이게 몇 년 전까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30cm였어요. 30cm 요거밖에 안 되잖아요. 이 높이 차이에 의해서 아래쪽이 위보다 중력이 조금 강합니다. 아주 조금 강하겠죠. 그래서 원자시계로 재보니까 정말로 지구와 중심에 가까운 아래쪽의 시간이 위 30cm 더 높이 있는 곳보다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걸 정말로 이 과학자들이 원자시계를 이용해서 측정했습니다. 최근은 기술이 더 발전해서 제가 알기로는 요즘은 2cm까지 높이차도 시간 지연이 있다는 걸 과학자들이 관찰하게 돼요. 결론은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발이 여러분의 머리보다 젊습니다. 여러분의 발이 지구 중심에 더 가까워서 아주 미묘한 차이지만 시간이 더 느리게 가죠.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시간 지연 효과가 있다는 건 요즘 현대 물리학자들은 그냥 실험실에서 측정하는 결과입니다. 중력이 강해도 여러분의 몸이 아주 작아서 한 점이다 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런 중력을 느끼지 못하게 되는데요. 사실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엘리베이터에 타 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줄이 끊어져서 엘리베이터가 여러분과 함께 지구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자유낙하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몸과 여러분이 들어있는 엘리베이터가 똑같이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중력을 못 느낍니다. 이처럼 중력장 안에서 중력만을 받아서 자유낙하하는 경우에는 여러분은 무중력 상태에 있어요. 아무런 중력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블랙홀이 비록 중력은 아주 강하더라도 여러분이 한 점이라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면서 여러분은 중력을 못 느낍니다. 무중력 상태예요. 자, 여기까지 맞는데요. 이제 여러분이 몸이 한 점이 아니라는 걸 생각해야죠. 여러분의 몸이 어느 정도 크기가 있잖아요. 다이빙에서 블랙홀로 뛰어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블랙홀 쪽으로 해서 들어가게 되면 블랙홀의 위치에서 보면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발보다 더 가깝죠. 여러분이 거꾸로 다이빙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중력은 거리가 가까우면 더 강하잖아요. 결론은 블랙홀로 여러분이 뛰어들면 여러분 머리는 블랙홀이 아주 강한 힘으로 잡아당기는데 여러분 발은 그 정도까지 강한 힘으로 잡아당기질 않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몸이 길게 늘어나는 방향으로 변형되게 됩니다. 사람의 몸은 아주 길게 변형된 경우에 버틸 수 없죠. 그래서 결론은 블랙홀로 다이빙 하지 마세요. 블랙홀에 아주 가까이 다가서게 되면 여러분의 몸이 머리와 발 쪽 방향으로 늘어나면서 좀 끔찍한 얘기지만 여러분의 몸이 지금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산산조각이 나게 될 가능성이 크죠. 우주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주선을 타더라도 중력에 의해서 블랙홀의 중력을 우주선이 막아줄 수는 없거든요. 우주선도 부서지고 여러분의 몸도 부서집니다. 그건 중력이 강하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블랙홀에 가까운 쪽과 블랙홀의 먼 쪽에 블랙홀이 작용하는 중력이 차이가 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게 지구에서도 달과 해 위치에 따라서 어떨 때는 굉장히 큰 조수간만의 차이가 만들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런 걸 기조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구에서 사리와 조금처럼 달의 위치에 따라서 어떨 때는 파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차이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블랙홀도 여러분 몸에 기조력을 만들기 때문이에요. 아 참, 이 밀러 행성이 블랙홀하고 가깝잖아요. 밀러 행성은 물로 덮여있는 행성으로 영화에서 그려지는데요. 당연히 블랙홀의 중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밀러 행성에선 기조력이 엄청나게 큽니다. 이 영화에 보시면 거의 산더미 같은 그런 파도가 밀어 닥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블랙홀이 만들어낸 강한 기조력 때문인 거죠.